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은영입니다. 주말 사이에 중동 리스크가 고조됐을 때 일정 부분 그것이 단기간 많이 오른 국내장의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나 어제 코스피의 하락폭은 생각했던 것보다 꽤나 크게 나왔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10% 급락이 전부 다발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에서 충격이 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만회해 나갈 것인가가 앞으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리와 환율, 외국인의 수급에 더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고요.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의 진정 여부 오늘 장중 내내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은 하락으로 끝나긴 했는데요. 그래도 낙폭을 줄였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길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자, 뉴욕장 분위기 살피고 국내 이슈로 넘어오겠습니다. 새벽에 정말 몇 번이나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됐을 때에는 참 다행이다 이러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사실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2.5%, 2.7% 장중 저점에 그 정도의 낙폭을 벌렸었습니다. 그런데 마감일 기준으로는 한 1% 안팎의 마이너스만을 나타내고 있죠. 사실 이렇게 급락 출발을 했던 데에는 미국이 사우디와 쿠웨이트에 있는 미국의 대사관을 폐쇄하면서 자국민들에게 그곳을 벗어나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전쟁의 확산 가능성, 그 우려감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WTI 국제 유가가 장중에 무려 9%대까지 치솟는 순간도 있었고요. 빅스 지수 역시도 26선까지 폭등세를 나타냈던 것이 장중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락했던 뉴욕 증시가 다이나믹하게 반등을 했던 데에는 몇 가지 이슈가 작용을 했는데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미사일 그리고 무기 능력이 점차 고갈 중에 있다. 발사 장비도 바닥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추가적인 공격의 가능성이 좀 줄어드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감에 1차적으로 탄력을 받았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걸프 지역의 무역 흐름을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유가 달래기에 나선 겁니다. 필요하다면 무려 이렇게 자유롭게 흐를 수 있게끔 하는 보험을 제공하겠다라는 언급과 함께 필요하다면 미국 해군의 유조선 호위도 시작하겠다라는 언급까지 전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WTI 유가가 장중에 2.8%까지 이 상승폭을 축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뉴욕 증시도 본격적으로 반등세를 펼치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 한 가지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기는 합니다. 블랙스톤 대표적인 사모신용의 펀드 환매 요청이 급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블랙스톤의 주가가 마이너스 9%의 낙폭을 그리기도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블루아울에 이어서 다시 한번 사모신용에 대한 리스크가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물론 계속 주시를 해봐야겠습니다. 블랙스톤에서는 요청이 들어온 환매건 전부 다 환매가 완료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그저 시장을 달래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뉴스를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간밤 미국의 국채 금리를 보시면 전 구간에 걸쳐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1.2bp 상승하면서 4.06%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국제 유가 물론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이 향방이 어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면에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다시금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천연가스 가격의 폭등세일 수도 있다라는 진단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이틀 만에 70%나 급등한 상황 속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현물 가격의 급등 역시도 불가피하다는 진단들을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가장 문제점은 결국 연준을 비롯한 각국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 이러한 매파적 우려
우려감에 조금 더 부채질을 했던 연준 위원들의 발언 역시도 전해졌습니다. 카시카리 총재, 한 차례 연내 추가 인하가 기존에는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란전으로 인해서 이제는 불확실해졌다는 코멘트. 윌리엄스 총재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충격이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경로에 미칠 영향 아직까지는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추후 들어오게 될 물가 데이터를 다 지켜본 다음에 그 영향을 가늠해보겠다라는 언급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월가에는 이런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Buy the cannons, sell the trumpets. 포성이 울릴 때 사고 승전 나팔이 울릴 때 팔아라. 쉽게 얘기를 하자면 전쟁 뉴스가 터졌을 때 시장이 급락한다면 이는 반드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하락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게 될 변동성도 과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시점인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시각이 도이체방크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사건은 보통 시장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지는 않는다. 어제 우리가 봤던 역사적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이 부분이 방증이 되고 있죠. 하지만 예외는 있다라는 겁니다. 거시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때 이란 사태가 바로 그런 사례에 해당한다라고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S&P 500 지수가 15% 정도 급락을 하기 위한 3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유가가 50에서 100% 정도 급등하고 그 레벨이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 둘째로 둔화 중인 경제를 침체로 밀어넣을 정도의 충격이 가해질 경우, 마지막으로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등 매파적 대응에 나설 경우 이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되더라도 S&P 500 지수가 15% 정도의 하락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어떠한 것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들의 분위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S&P 500의 11개 업종이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안전지대는 없었던 하루였고 그런 가운데에서 기술 섹터 내에서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던 소프트웨어 종목군들의 반등세만이 유일하게 좀 나타나는 하루였습니다.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가 H200 중국 수출에 대한 상한제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란 이슈로 인해서 중동 지역 내 데이터 센터 투자가 지연될 가능성 부각이 되면서 1.3%대의 마이너스 움직임을 보였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기업들 마치 전일 국내 증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듯 마이크론의 주가가 8% 급락세, 샌디스크와 웨스턴 디지털 역시도 크게 밀려났습니다. 펀더멘털의 변화가 생겼다라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거기에다가 과매수 구간의 조정을 받아간다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전해지고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밖에는 소재 섹터가 4.9%의 마이너스로 오늘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특히 앨범알의 주가가 7%대 빠졌는데 중국 탄산 리튬 가격이 13% 급락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약세가 맞물렸고요. 그 안에서도 조금 튀었던 종목들을 보자면 석탄 관련주들이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알파 메탈러지컬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5%의 플러스, 천연가스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대체 자산으로서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봤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의 포인트들 살펴보러 가보시죠. 사실 하락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들은 다들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유독 알고 맞았는데 어제는 조금 더 아팠죠. 다른 주변 국가들 대비해서 한국이 더 크게 밀렸기 때문입니다. 이유야 당연할 겁니다. 한국이 다른 주변 국가들보다 연말 연초 상승률이 훨씬 더 압도적이었기 때문이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하는 과정에서라도 일정 부분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매도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있습니다. 어제 중국, 홍콩, 대만 1에서 2% 정도 하락이었고요. 이제 중동에서의 에너지 수입량이 한국도 많지만 일본도 많습니다. 일본도 그 영향권에서 3%의 하락이 있기도 했었네요. 자, 국내장이 유독 더 많이 밀린 이유, 당연히 단기 급등 부담이 그 앞단에 설 겁니다. 사실 코스피 지수가 어제 급락을 그토록 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승률은 여전히 37% 오른 상황입니다. 워낙 급등을 거듭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변수에 대한 민감도가 더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어제 7% 이상의 하락으로 6,800선 아래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어제장에서 당연히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의 매도가 크게 나왔죠. 5조 이상의 매도 물량이 있었고요. 그것을 받아들인 쪽이 개인이었습니다. 개인들은 강력한 매수세를 투입했습니다만 어제 일단 지수 하락을 막기는 조금 역부족이었네요. 에너지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한국은 중동 에너지 수입량이 많은 국가이기도 하죠. 그리고 에너지 사용도 많은 국가입니다. 제조업이 강하기 때문이죠. 반도체, 전력, 철강, 석유화학 이런 중후장대 기업들부터 첨단 산업까지 엄청난 전력 사용이 있는 가운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에너지 수입은 당연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리고 환율 민감도도 높죠.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외국인의 매도가 강화되는 악순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어제 시장을 또 더 끌어내렸고요. 거기에 대북 리스크까지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이란, 베네수엘라 다 힘의 질서로 연초부터 굉장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트럼프의 시선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로 이동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 50여 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어제 국내장 조금 더 크게 매를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코스피 1년 중 최대 낙폭을 기록했어요. 매도 사이드카가 12시 5분경에 발동되기도 했죠. 외국인이 5조 원 이상의 매도를 보였고요. 환율이 1,46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는 잘 버티는 듯 했습니다. 장중 흐름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을 중심으로 코스닥 지수가 힘을 내면서 장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도 있기도 했었는데요. 150조 국민성장 펀드에 대한 기대감, 코스닥 정책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상승으로 이끌어냈으나 결국에는 코스피 하락에 연동되어 함께 충격을 받아갔습니다. 4.6%로 1,137포인트로 거래 마쳤죠. 코스닥 내에서 일부 종목들이 버티긴 했어요. 몇몇의 바이오 소재 부품 장비주들, 테크윙 등의 종목들도 있을 거고요. 며칠 전에 코스닥 150 신규 특례 편입 이슈가 있었던 에임드 바이오도 비교적 시장 대비는 선전하는 모습이었고요. HLB 블랙록에서 지분 공시를 하면서 어제 시장에서 약간 담비 같은 수급이 유입되면서 그래도 시장 대비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의 하락, 닷컴 버블이나 9.11 테러, 금융위기 이후 그와 견줄 만한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정규장과 대체거래소, 양시장 거래대금이 무려 124조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자, 시장의 여러 요소들 보시죠. 미국과 이스라엘 대 이란. 중동 국가로의 확전 우려감,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 이슈 등이 영향을 주면서 지정학적인 낙관론이 좀 약화됐습니다. 지정학 불안이 빨리 진정될 거야 라는 기대 요소가 사실 연휴 사이에는 팽배했었으나 어제 이란이 저희 장 출발 전에, 우리 장 출발 전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모두 불태울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점에 심리적 위축이 조금 세게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다가 외국인 입장에서는 글로벌 자산 운용의 기준으로 봤을 때 포트 조절령, 한국에 대한 매도도 같이 진행됐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차익 실현의 명분이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장. 금리도 불편했고요. 유가도 올랐고요. 환율도 강달러 현상이 나타났죠.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 중심으로 조금 더 큰 충격을 받았고요.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처참했죠. 삼성전자 9% 이상의 하락, SK하이닉스 11%의 하락이었고요. 애프터마켓에서 이 두 기업이 추가적으로 낙폭을 키우면서 어제는 사실 좀 속절없이 떨어졌다라고 파악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대형 종목군들 많이 올랐던 주도주들이 일제히 하락폭을 키워나갔던 어제죠. 거기에는 현대차, 기아 등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반도체, 전력, 원전, 자동차, 금융, 증권 등에서 모두 다 하락을 기록했고요. 예상했던 대로 전쟁 관련한 테마들이 엄청난 시세 분출을 보였죠. 전쟁 관련한 업종들이라고 한다면 어제 방위산업주 당연하고요. 빅텍이나 LIG 넥스원 상한가, 한화시스템, 스페코, 삼양컴텍 등의 종목들 모조리 다 올랐죠. 천무의 유럽권의 추가 수출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LIG 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중심으로 굉장히 강한 시장의 이슈 집중도, 수급 집중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밖으로는 해운주들도 강했고요. 엔비디아발 광통신 이슈로 인해서 루멘텀 쪽에 대한 이야기였었죠. 대한광통신, RF머티리얼즈 이렇게 올라서는 모습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자, 3월의 첫 번째 거래일은 1, 2월에 좋았던 기억을 살짝 훼손시키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네요. 시세적으로는 좀 충격적이었죠. 자, 어제 안전지대가 좀 없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전쟁 테마로 더 많은 자금들이 집중적으로 쏠렸는데요. 방위산업단에서는 앞서 봤던 종목들 포함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꽤 많았고요. 원유, 가스, 사료 쪽까지도요. 극동유와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이런 종목들이 프리마켓에서 거래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정규장 출발과 동시에 모두 다 상한가로 진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S-오일 28% 급등세, 정유주인데 SK이노베이션은 다른 종목들 대비엔 참 약하죠. 2.5% 상승이었습니다. 해운 쪽에서 대한해운과 STX 그린로직스, 흥하해운 등의 상한가 부근이 흐름이 있었고요. 페노션, HMM도 강세였네요. 자, 그리고 전쟁 이슈로 인해서 밀려난 쪽에서 전체적인 시장의 주도 섹터들 외에도 있었습니다. 건설주들이요. 중동 수주 감소 우려감으로 인해서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이 10% 내외 하락을 보여줬고요. 화학 섹터도요. 원가 경쟁력, 나프타 때문에 이 원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LG화학,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등이 10% 이상의 급락을 보여주기도 했네요. 거의 다수의 종목들이 다 10% 내외 하락이었었기 때문에 특별할 것은 없었지만 아프긴 했었던 어제였던 건설과 화학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밤사이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로 진정이 됐는가 혹은 더 확산이 됐는가 이런 것들이 오늘 국내장의 흐름에는 단발적으로라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위산업 밸류체인 어제 이 안에서 거의 모든 종목군들이 방산 내에서는 오르기는 했었는데요. 지금 미사일, 요격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쪽 종목들이 훨씬 강합니다. 만약에 지상전이었었다면 전차나 포병 이런 쪽에서 올라갔겠죠. 그런데 유도목이 방공 쪽이 훨씬 더 강합니다. LIG 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등의 종목군이 되겠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어제 장중에 급등 출발했다가 상한가 부근까지 가는 듯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내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애프터마켓에서 이 시세에서 추가로 더 얹어 20% 이상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결국 장 마감 이후에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유지가 됐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25% 상승이었고요. 하나시스템 장중에 상한가 터치를 계속 하려는 시도를 보였었는데요. 결국 애프터마켓에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방산주들 중에서 조금 장중 강도가 약했던 종목들이 또 애프터에서 시세를 내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풍산 같은 경우가 그러합니다. 풍산 역시나 장중에도 분위기가 좀 있기는 했었으나 애프터마켓에서 8%의 추가 급등을 더하기도 했네요. 여전히 방산에 대한 키워드였다라는 거고 어제는 전쟁 이슈와 천무 이슈가 같이 겹쳤습니다. 잠시 후 다른 이슈 하나 더 전달해드리도록 하죠. 자, 방위산업 밸류체인 들여다봤고요. 지금
초장기전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약화된 이란의 군사력 때문이겠죠. 그리고 미국의 중간선거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든 빠르게 수습하고자 하는 의지 계속 피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국내장은 반도체 실적 호조, 증시 부양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을 겪고 나서 회복을 기대한다. 이런 증권사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투매에 동참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미래에셋증권에서 투매는 자제하라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큰 차익 실현이 나왔던 주도주를 체크해두고 코스닥 부양책이 기대 수급을 가지고 올 것이란 점을 살피면서 실적 시즌 이제 3, 4월이잖아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의 평가가 좋았던 기업들 내에서 급락했는데 기관이 매수한 종목을 잘 체크해보자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자, 하나증권에서는 베타의 급반등보다는 알파 베팅에 집중하라. 한마디로 베타라는 것은 시장의 방향성입니다. 시장의 방향에 베팅하기보다는 알파 베팅, 그러니까 특정 종목의 초과 수익에 집중하자. 종목별 차별화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3, 4월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원자재 연동한 업종에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그리고 5월 MSCI 이벤트, 3월부터 어느 정도 매기를 기대해 본다면 종목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하나증권에서는 1티어로 LS와 한화를 꼽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스페타시스 리노공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티어로 꼽은 이유는 2티어 같은 경우는 원자재 연동업종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렇게 살폈고요. LS와 한화를 언급하고 있네요. 지금 당장 어떤 매수 관점의 대응이 아니다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시장의 이러한 분위기에서 서서히 나아지는 것에 공감을 하는 분들이라면 변동 이후 회복을 할 것으로 보신다면 그 가운데서 종목 선별에 대한 얘기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불안 요소들도 짚어봐야겠죠.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급증하고 있다. 주가 하락 담보 비율이 큰 하락이 있을 경우에는 반대 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락 베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공매도 잔액도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반대 매매에 대한 공포가 일정 부분 시장의 압박으로 가해지고 있어서 추가적인 급락이 더 나오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중 맞물리는 포인트들이 이겁니다. 군사적 충돌이 장기화되거나 아니면 중동 내에서 더 격화되던가요? 그리고 그 과정에 환율이 1,500을 돌파하고 유가가 120달러를 터치하고 코스피가 이로 인해 20% 조정 정도 나왔다가 횡보하는 흐름. 이것이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충족되는 것은 환율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죠. 주간 대비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야간 거래에서 쉽사리 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7년 만에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어떻게든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 등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야간 거래에서 1,500원 터치의 움직임이 나왔었네요. 단기적인 심리 저항선이 돼줄지 아니면 추가 상단이 열릴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결국 외국인의 환처손 우려, 매도를 자극할 수 있는 포인트고요. 수출주에게는 단기적으로는 가격 경쟁력을 불러올 수 있으나 경기 둔화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유, 가스, 전력 아무래도 비용이 증가하게 될 거고요. 밀가루, 커피, 사료 등의 필수 수입 물가가 동반 상승해서 경기 측면에서도 소비자 측면에서도 좋을 것은 없을 겁니다. 환율의 진정 여부가 어찌 보면 지금 매크로 데이터 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이란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죠. 미국과 이스라엘 대 이란만이 아니었고요.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을 공격했던 이란, 레바논, 헤즈볼라, 후티 반군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순위파 측도 모두 이를 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등에서도 이란에 대한 공격 의지가 계속해서 피력되고 있는 상황이죠. 요일별로 정리해드렸던 내용이고요. 밤사이 추가된 이슈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의 하락을 촉발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이슈였죠. 오늘은 이라크 세계 2위 유전인 루마일라를 폐쇄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어 있기
있기 때문에 유조선 등이 도착하지 않고 저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입장이고요. 사우디 아람코는 그래도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긴 한데 홍해를 통해서 우회해서 원유 수출 경로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개척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물가에 대한 불안 요소와 좀 진정 요소가 같이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그나마 뉴욕장의 낙폭을 줄여줬죠. 이란의 무기 거의 다 써가고 있다. 우리는 무기 무제한으로 보유 중이고 유가가 급등하겠으나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고 이 이슈가 마무리되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필요하다면 미국의 해군이 호르무즈에서 탱커를 호위해 주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나마 이것으로 인해서 뉴욕장이 낙폭을 줄이긴 했는데 이란 지도자는 다음 주에나 대화 선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화의 주체가 지금 부족하다라는 것에서 이 부분이 일정 부분 당분간의 노이즈겠구나라는 것은 명확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란 사태 일지는 요 며칠 더 써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뉴욕장 전쟁의 장기화 우려감을 반영하면서 결국에는 하락했는데 장중의 낙폭은 정말 아찔했는데요. 그나마 다행히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으로 인해서 낙폭은 줄이며 끝나긴 했습니다. 11개 업종 모두 하락했고요. 이란이 트럼프 입지를 좀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좀 질질 끌고 가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슈, 기술주 투매,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지긴 했죠.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우려, 사우디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이란의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죠. 거기다 블랙스톤 3호 신용펀드 순유출이 포착이 됐습니다. 환매 요청 한도 초과로 펀드런에 대한 우려감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두루두루 기댈 요소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나마 붙들어 보는 기대는 낙폭을 줄였다라는 것, 국제유가가 10% 급등하다가 4% 정도로 상승폭을 좀 줄였다라는 것에 기대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뉴욕장에 대한 흐름 살펴봤고요. 테마로 놓고 봐도요. 보시다시피 거의 모두 다 하락이었습니다. 빨간 부분이 다 밀려났고요. 올라간 쪽이 사이버 보안 정도, 일부 소프트웨어 종목군들의 강세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안과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5G 쪽의 강세 흐름이 있었고요. 금, 은, 리튬, 우라늄, 구리, 양자, 반도체, 태양광, 원전, 전력 등등 모두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 장도 이에 연동이 될까요? 아니면 어제 선반영으로 어제보다는 조금 진정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장 마감 이후 그래도 할 건 해야 되니까요. 애프터 뉴스들 전달드리겠습니다. IT센 글로벌 금 가격 이슈가 있을 때마다 IT센 글로벌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예상을 정말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 추가 시세를 보여줬고요. 상승으로 어제 종합적으로는 마무리가 됐다. 단독 뉴스로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의 이제 공격적인 목표 개선에 대한 기사 등이 나왔었는데요. 이 두산테스나 장중 흐름 보시면 애프터마켓 흐름 보시면 이 이슈가 나오자마자 하락에서 상승으로 분위기를 탁 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장 분위기를 알 수 있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미끄러져 내리니까 같이 이 이슈에 상승 반응을 하지 못한 채 결국에는 종가 대비 추가 하락을 더하면서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외에 긍정과 부정의 뉴스들 전달드리겠습니다. 단독 뉴스로 한국투자에서 신용거래 무기한 중단 소식이 들려오고 있네요. 비투나 물타기를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의 미국 테일러 공장 양산 연기 가능성이 나왔어요. 테슬라 이제 칩을 생산하기로 한 지역이죠. 수율이나 증설 속도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소식이 있기는 했습니다. 자, 반면에 좋은 뉴스로는 대만의 디지타임스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분기 D램 가격 최대 70% 아니면 40% 정도 인상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있었고요. 글로벌 제약사 로슈 국내 임상시험에 투자한다라는 소식. 단독 뉴스인데요. 현대차 휴머노이드의 국산 감속기를 채택한다. SBB테크나 SPG 등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뉴스 정도가 어제 한 4시경에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대미투자 특별
특별법 특위가 재가동되죠. 오늘부터인데요. 셰일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서 FLNG 삼성중공업에 대한 이슈 체크 정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애프터뉴스 살펴봤고요. 오늘 아침 업데이트된 증권사 보고서. 기업에 대해서는 그리 많은 내용들이 업데이트되진 않았는데요. 산업 이제 보고서에서 통신 장비 쪽에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하나증권이었죠. 김홍식 연구원 10배거가 온다. 사실 최근 들어서 통신장비주 조금씩 나아지는 시세였고요.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제 RFHRC 이런 RF 머티리얼즈 등의 종목들 시장 대비는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양자 암호통신 조기 도입의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고 미국의 주파수 경매 이슈, 중국의 통신 장비나 부품을 배제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무엇보다 피지컬 AI의 완성은 네트워크이다. 그렇다면 이 피지컬 AI발 네트워크는 통신 장비에 대한 수요를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주들에 대한 긍정의 의견이었고요. RFHRC 가장 이제 먼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내비치고 있더라고요. 목표 주가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그 목표가, 현재가 대비 목표가가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는 것인가 살펴본 건데요. KMW나 솔리드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 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적 성격을 고려했을 때 시장의 수급이 만약에 어디 가기 어렵다면 이런 증권사 리포트의 힘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이쪽에 쏠림이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로 좀 차분하게 볼 수 있는 내용 어제 나왔는데요. DB에서 쇼티지를 찾아라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습니다. 초고층 설비에서 VCV 방식으로 초고압 케이블을 생산하는데 이 VCV 설비에서 2, 3년 내내 가동을 해야 송전망 연결 프로젝트 단 한 개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쇼티지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LS전선을 주목하는데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탑픽으로 LS를 꼽고 있고요. 그리고 쇼티지 내에서 광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광물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광물 중간의 트레이더로서의 포스코 인터의 가치를 더 부각시킨다라는 내용이었고요. 희소금속 공급망 내에서 포스코 인터, 그리고 미국 내 갈륨, 게르마늄 이슈 속에서 고려아연 이렇게 보자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좀 차분하게 여러 이슈들을 들여다보고자 하시는 분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리 이동하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긍정과 부정의 요소로 나눠봤습니다. 자, 부정적 요소로는 당연히 중동 불안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대북 리스크입니다. 시장의 하락폭이 이렇게 재차 커질 경우에는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게 우리의 심리를 압박하고 있죠. 환율의 1,500원 터치, 그리고 미국의 MSCI 한국 ETF의 10% 급락, 여기에 3배 레버리지 코르가 30%나 떨어졌다라는 점에서 오늘장에 대한 일정 부분 하락 출발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삼성 테일러 공장 지연 리스크도 앞서 전달드렸죠. 반면에 그래도 희망 회로를 돌려본다면 미국의 낙폭 축소 마감과 전일 국내장 일정 부분 선반영에 대한 기대, 그래서 어제장만큼 강력한 충격은 아닐 것이다라는 위로를 볼 수 있을 거고요. 트럼프가 이란의 무기가 고갈되고 있다, 탱커를 호위하겠다라고 해서 에너지에 대한 불안이나 전쟁 장기화 불안을 조금 낮춰준 점이 어느 정도로 작용하는가, 또 장중에 중동권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상대적 수급 우위를 기대하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어제 코스닥 관련한 ETF로 외국인의 매수세도 일정 부분 유입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다소 고통스러운 조정으로 기술적인 과열이 해소되는 그 진통의 과정으로 보는 언급들도 많았네요. 자, 이런 가운데 하나증권은 반도체 3월 프리뷰로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주요 종목에 대한 목표가를 유지했고요. 소부장의 낙수 효과로서 하나머티리얼즈 목표가 상향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반도체 탑2 종목이 지켜줘야 지수가 지켜지니까요. 보도록 하죠. 자, 전쟁 관련한 테마가 오늘도 아마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시장은 보고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 어제 해운이나 원유, 방산 다 강했었죠. 미국 내에서는 보완주가 시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가 들려왔죠.
이란이 UAE 내 미국 기지 등의 탄도미사일, 드론을 공격했는데 이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즉각 방공망을 가동했다. 청궁2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격추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아랍에미리트의 방공망의 초기 요격률이 90% 이상이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제품, 이스라엘 제품, 그리고 한국의 청궁2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이스라엘 제품 못지않게 청궁2 역시나 요격 성능이 확인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거죠. 우리가 천무도 있고 청궁도 있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천무는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입니다. 폴란드에 수출하면서 이슈가 됐었죠. 한마디로 쏘는 무기인 거고요. 청궁은 막는 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고 적의 미사일을 방어하고요.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에 수출한 걸로 더 이슈가 됐었죠. 이 청궁2 이슈가 어제 천무 수출 모멘텀까지 있었던 상황에서 추가됐기 때문에 넣어봤습니다. 청궁2 관련한 밸류체인인데요. 여기도 하나에어로, 하나시스템, LS, 넥스원, 무기체계나 센서, 자재 혹은 부품단의 종목들 이렇게 넣어봤으니까요. 같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입니다. 금융위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등의 일정 자리하고 있고요. 자동화 산업전 일정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일정까지 살펴봤고요. 섹터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미나 앵커 참 섹터 선정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잡으셨나요? 네, 정말 어제는 시장의 타격이 너무나도 커서 어떤 섹터를 골라야 할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어제 대부분 섹터에서 주가의 급락이 포착이 됐는데 2차 전지주 그리고 배터리주를 골라봤는데요. 사실 배터리 관련 종목들의 주가도 어제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삼성 SDI 12% 넘게 빠졌고요. LG 엔솔도 8% 가까이 하락하면서 대표 배터리 셀 기업들의 주가도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는 더 하락하는 모습이 기록이 됐고 SK 이터닉스라든지 한중 NCS, 서진시스템 같은 ESS 관련 종목들까지도 모두 다 큰 폭의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재단에서 포스코 퓨처엠도 8%대의 약세,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모두 다 급락하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고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도 이렇게 낙폭을 더욱더 키워가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렇게 배터리주들도 어제 전체적으로 타격을 받았는데요. 다만 제가 오늘 고른 이유는 다음 주에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 만한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터배터리 2016인데요. 그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전쟁이라는 이슈 때문에 그 기대감이 묻힐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인터배터리 관련한 소식들을 과거를 복귀해 보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배터리 2024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이때부터 전고체라는 키워드가 시장에 반영이 되고 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에 이제 처음으로 양산 시점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특히 삼성 SDI가 가장 빠르게 양산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이때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2차 전지주에는 이 캐즘이라는 이슈가 조금 더 컸기 때문에 그다지 큰 빛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 2025년부터는 조금씩 투자 심리가 개선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에는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키워드가 또 영향력을 발휘한 것도 있지만 미래 기술을 확장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비전을 중심으로 종목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캐즘 돌파에 대한 기대감과 가능성이 짚히기 시작하면서 2차 전지주의 투자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미래 핵심 키워드로 역시나 전고체 배터리를 강조하고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캐즘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한 전략이 조금 더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LFP 대응 전략이라든지 ESS라는 키워드가 새롭게 떠오르기 시작했죠. 자, 그렇다면 이번 인터배터리 2026에서는 어떤 키워드가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그러한 부분들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키워드는 바로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로봇 같은 최근 시장에서 많이 언급이 됐던 신기술들입니다. 주요 전략은 이제 EV, 전기차를 넘어서서 ESS, AI 데이터 센터, 드론 등에서 쓰일 수 있는
배터리라든지 그러한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시장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금 더 많은 기업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여기서 협력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 특히 미국은 중국을 지금 배제하고 있는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협력 도모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 역시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현지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번 인터배터리 2026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빅플로우는 이제 2024년에는 약속에 그치는 그러한 흐름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전고체 배터리 만들게라는 약속을 했고 다만 2025년에는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한 로드맵 그리고 생존 전략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에는 진짜로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약속했던 기술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실제로 보여줄게 이것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떠한 큰 이슈가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주가의 탄력도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정도는 체크가 필요해 보이죠. 자, 인터배터리 2026 관련해서 배터리 3사의 관전 포인트도 짚어보겠습니다. LG 엔솔과 삼성 SDI, SK온이 대표적인 기업들이고요. SK온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분을 갖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K이터닉스 같은 종목들이 함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가 필요해 보이고요. 먼저 LG 엔솔을 확인해 보시면 이제 국내 최초로 LFP 기반 전력망용 ESS 솔루션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5월에 양산할 것이라는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로드맵과 구체적인 기술력 그리고 어떤 전략들을 갖고 있는지를 이번 인터배터리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그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만큼 공개 이후에도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세대 LMR, 리튬 망간 배터리 관련해서도 그 전부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이번 인터배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SDI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셀 3사 중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가장 큰 기대감을 안고 있고 상용화 시점이 가장 빠른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 어떠한 이슈를 내놓게 될 때 또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 로봇에 실제로 이식한 사례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큰 이유가 그 전까지는 로드맵이라든지 기대감의 영역에서 그쳤지만 이제는 우리가 개발한 이 기술을 정말 로봇에다가 쓰고 있어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의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AR 기반 화재 예방 소프트웨어인 SBI를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배터리 상태를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조치를 마련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온까지 살펴보시면요. ESS와 관련해서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기술을 적용해서 컨테이너형 ESS를 만들고 그것을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유지보수 효율을 극대화할 기술력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이슈도 나오는 대로 또 한번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기대 효과는 가성비와 효율을 모두 다 잡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또 인터배터리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좋게 잘 평가를 한다면 협력 가능성이 짚히고 있는 만큼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배터리 2026과 관련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전고체 배터리, ESS, 로봇, LFP가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삼성 SDI, ESS 관련해서는 LG 엔솔과 SK온 등이 가장 핵심적인 기업으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증권가의 코멘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배터리 2026뿐만 아니라 이 배터리 업계 자체에 대한 코멘트까지 싹 다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삼성증권의 코멘트부터 확인해 보시면 3월은 어닝 시즌 공백기입니다. 하지만 인터배터리 2026이라는 강력한 이벤트가 또 공존하고 있는 만큼 냉탕과 온탕 중에서 방향성을 선택할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전기차 시장의 판매 부진은 여전하지만
ESS 관련해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추가 법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목해보자. 그리고 이것이 잘 풀린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쪽으로 반사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꼬집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 실적 개선보다는 ESS 중심의 중장기 업황 개선 가능성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예의주시해보자라는 시각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삼성증권에서는 탑픽으로 삼성 SDI를 꼽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 SDI가 탑픽이라는 것은 이제는 놀랍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그리고 미국 생산 기지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강점을 갖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여러 번 탑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캐파 내 ESS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매각 검토를 공식화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비용은 줄이고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삼성 SDI 다시 한번 탑픽으로 골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이 K배터리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K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에서도 3배 이상 확대가 기대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미국 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하는 수요 증가로 인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쪽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만큼 지켜보자라는 관점 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배터리 셀 3사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소재주들은 어떨까요? 소재주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는 리튬 가격으로 인해서 좀 업황이 개선되나 하고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배터리 하면 지금은 ESS라든지 배터리 셀 3사밖에 거론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인터 배터리 2016과 관련해서 소재주들 쪽으로도 기대할 만한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포스코 퓨처엠 관련해서는 차세대 양극재, 음극재 관련한 기대 요인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예의주시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관전 포인트는 6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은 하이니켈 관련해서 양극재를 공개하는 점이고 이것은 고에너지 밀도 그리고 주행거리 확대에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력이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LFP 양극재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용 양극재와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도 로드맵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에코프로 BM도 많이 궁금하시죠? 관련해서도 3가지 정도의 지금 기대 요인들이 짚히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는 점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전고체 소재와 관련해서도 기술 현황을 업데이트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기대 포인트도 짚히고 있는 상황. 그리고 나트륨이온 배터리 소재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지켜볼 만한 모멘텀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차세대 저가형 배터리용으로 지금 이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앞으로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번에 인터배터리 어워즈 2016이 먼저 진행이 됐는데요. 그 안에서 소재 부문 수상 이력을 또 거머쥐게 됐습니다. 다만 어제는 시장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장 자체에서는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 기억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인터배터리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다시 한번 체질 개선과 추세 전환을 만들어낼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다만 여기서 꼭 필요한 체크리스트는 3가지 정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LFP 양산 속도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전달이 되는지 그래서 지금 중국 시장 대비 점유율 확장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AR 인프라 수주 지금 이 인터배터리 2016에서 그냥 우리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빅테크 기업들과 공급 계약을 맺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행사 전후로 재료 소멸로 주가가 더 하락할 것인가 아니면 실적 기대감으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질 것인가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받겠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에 이제 ESS도 배터리 관련해서는 차세대 핵심 기술로 또 꼽히고 있는 만큼 밸류체인 단 정리를 해봤습니다. 셀 제조 쪽에서는 삼성 SDI, LG 엔솔들이 있고요. 부품 케이스 관련해서는 서진 시스템, 신성 ST가 증권가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뭐 냉각, 소재, 운영 이쪽은 그 다음 단계니까요. 나중에 조금 더 주목을 받을 때 자세하게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진 시스템 준비를 해봤습니다. ESS 관련해서 사실 어제 배터리 단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모두 다 빠져나갔는데
그래도 서진 시스템 쪽으로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3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 유진투자증권에서도 7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했습니다. 2026년부터 반도체 장비 성장의 원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는데요. 우선 실적이 올해 상반기부터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대폭 상향이 됐다는 점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수주 가능성, 미국발로 2조 원 수주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30년까지 2조 원 가까이 되는 ESS 계약 체결이 확정이 된 만큼 2030년까지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파트너사도 삼성 SDI와 SK온 등으로 굉장히 빵빵합니다. 그래서 서진 시스템 지금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정말 이 목표 주가 올려 잡은 만큼 갈 수 있을지 예의주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 인터배터리 2016을 필두로 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그에 맞는 대응 전략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